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제가 막내가 7살이거든요. 다시는 제 인생에 아이를 낳을 일이 없는데 제가 육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의 설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설명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잠을 잘 잔다. 한 번 자면 잠을 깨지 않는다. 프랑스 아기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서 거의 5살 될 때까지 밤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이도록 어떻게 프랑스 아기들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지 애를 다 키운 이 시점에서 갑자기 너무 확 끌려서 읽게 된 책은 바로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파멜라 드러커맨이고 출판사는 북하이브라는 곳이네요. 이 저자는 원래 기자였대요. 미국에서 기자였는데 정리해고를 당한 충격으로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됐고 영국인 스포츠 기자 남자와 파리에서 살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프랑스의 아기들은 미국의 아기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왜 그런지 이제 조사를 하고 글로 쓰게 된 거죠.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며 조바심을 내며 첫 아이를 기다리던 파멜라는 문득 주변의 생경한 풍경에 눈을 돌리게 된다. 레스토랑에서 소란 한번 피우는 법 없이 식탁에 얌전히 앉아 코스 요리를 먹는 유아들. 부스스한 머리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는 대신 트렌치코트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엄마들. 놀이터나 쇼핑센터에서 떼를 쓰거나 내달리거나 징징대지 않는 아기들. 치킨 너겟 대신 삶은 부추와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를 즐겨 먹는 아이들. 생후 2, 3개월부터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자는 아이들. 정말 저 이 충격적인 묘사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한번 볼까요? 이 책은 14챕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챕터씩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 도대체 왜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프랑스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아요. 이 부분은 프롤로그인데요. 우리가 함께한 13개의 챕터를 향해 가기 위해서 꼭 읽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이 프롤로그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 빈이 생후 18개월이던 때 남편과 나는 아이를 데리고 짧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미국인인 나와 영국인인 남편은 당시 파리에 살고 있었다. 우린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 바닷가 마을을 휴가지로 고르고 아기 침대가 구비된 호텔방을 예약했다. 당시 우린 딸아이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까짓건 뭐 얼마나 힘들겠어. 조식은 호텔에서 제공됐지만 점심과 저녁은 낡은 항구 근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해결해야 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데리고 하루 2번이나 레스토랑에 가는 게 지옥과도 같은 일임을 깨달았다. 비는 아주 잠깐 음식에 관심을 보일 뿐 이내 소금통을 넘어뜨리고 설탕 봉지를 찢어댔다. 유아 의자에서 내려달라고 떼를 쓰더니 식당 안을 우당탕탕 내달리다가 부두 쪽으로 뛰어나가려고 애썼다. 우리는 결국 초고속으로 밥을 먹는 쪽을 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을 하고는 빵과 전체 메인 요리를 한꺼번에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빈을 돌봤다. 혹시라도 웨이터의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바닷가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말이다. 남편이 식사를 끝내면 교대를 했다. 공감 100배입니다. 전쟁 같은 식사가 끝난 후에는 테이블 위에 엉망으로 흐트러진 냅킨이나 음식 찌꺼기에 대한 보상으로 팁을 두둑히 놓고 가야 했다. 호텔로 돌아가던 어느 날, 우리는 2가지를 결심했다. 앞으로 당분간 휴가 여행의 즐거움은 포기하자는 것, 그리고 둘째를 갖는 것을 재고하자는 것. 이 고난의 휴가를 계기로 우리는 18개월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삶 따위는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남은 기간 한두 번 더 그 식당에 갔더니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리 주변의 프랑스 가족들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게 누구보다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다. 빈 또래의 프랑스 아이들은 흡족한 얼굴로 유아 의자에 앉아 차분히 자기 음식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 아니라 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생선 요리, 채소까지 얌전히 먹고 있었다.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도 울며 떼쓰는 아이도 없었다. 아기에게 맞춰 이것저것 골라낸 요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아기들은 모두 어른들처럼 한 번에 한 가지씩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테이블 주위엔 음식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동안 프랑스에 체류한 지 좋게 2, 3년은 됐지만 이런 차이에 대해 주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파리의 레스토랑에선 아기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니, 있었다 해도 유심히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기가 없었을 땐 다른 아기들에게 관심이 가질 않았고 아기가 생긴 후로 내 아이만 쳐다봤다.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의문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이게 뭐지? 프랑스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더 침착한 것인가? 순종과 억압의 교육을 받는 것일까? 네, 이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서 끽소리조차 내선 안 된다는 전 근대적 훈육의 희생자들인가? 그러나 그건 아닌 듯했다. 아이들은 전혀 주눅 들어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답게 쾌활하고 수다스럽고 호기심도 왕성했다. 부모들 역시 세심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식탁에는 보이지 않는 문명의 힘이 존재하는 듯했다. 우리에겐 없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의문점은 점점 강해졌다. 프랑스 육아법에 관심을 갖고 보니 달라 보이는 건 식사 예절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스쳐보냈던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프랑스 놀이터에서 수백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악을 지르며 떼를 쓰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프랑스 친구들은 통화 중에 아이가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고 달려가지 않았다. 프랑스 거실은 우리 집과 달리 아기용 천막이나 미끄럼틀, 장난감으로 점거당하지 않았다. 미국의 아이들은 파스타나 흰쌀이 포함된 소위 어린이 메뉴만 먹는데 프랑스 아이들은 마치 어른처럼 생선이나 채소를 포함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프랑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을 제외하곤 간식을 입에 달고 지내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랬다. 모든 게 달랐다. 내가 프랑스 육아법의 극렬 팬이 되리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프랑스 육아법은 프랑스 패션이나 치즈, 와인 같은 것과 다르다. 그런 걸 배우러 프랑스에 오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파리에 사는 미국인들은 프랑스 여자들이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다 큰 애가 공갈 젖꼭지를 물고 다니게 놔둔다는데 경악한다. 하지만 그들은 고작 생후 2, 3개월의 프랑스 아기들이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잔다는 사실이나 프랑스 아이들이 어른의 관심을 얻으려 졸라대지도 않고 안 돼라는 과격한 금지의 말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쉽사리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나는 요란을 떨며 아기를 키우고 고충을 토로하는 프랑스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프랑스 부모들은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가정생활을 조용히, 그것도 집단적으로 성취해내고 있는 게 틀림없다. 미국인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의 풍경은 대체로 이렇다. 부모는 아이들 싸움을 말리거나 아기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걸 달래는 상황이 최소 몇 번은 어김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프랑스 가족들이 놀러왔을 때의 풍경은 전혀 달랐다. 어른들은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즐겁고 평화롭게 논다. 물론 프랑스 부모들도 아이들 문제로 고민이 없는 게 아니다. 소아성 범죄자, 알레르기, 질식이나 추락의 위험을 경계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지 무작정 패닉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경계를 세워주는 것과 자유를 허락하는 것 모두 차분히 잘 해낸다. 그러니까 이 책을 끝까지 보니까요. 이 책의 핵심은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경계를 세워주는 것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육아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스킵해서 읽어보면 저녁 시간은 우리 부부만을 위한 거예요. 한 엄마는 말해주었다. 딸아이가 원한다면 데려가지만 어른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지요. 프랑스 부모들 역시 아이들은 성장하는 동안 충분한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유아들에게 중국어, 조기과외나
영재 교육을 강요하는 동안 프랑스 유아들은 그들 스스로 잘 정비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도 많이 낳는다. 이웃 국가들은 인구 감소로 고심하지만 프랑스는 오히려 베이비 붐을 겪고 있다. EU 국가 중에서 프랑스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뿐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즐거움은 배가시키고 스트레스는 줄여주는 온갖 공공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보육기관은 무료이고 건강보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목돈을 마련해둘 필요도 없다. 부럽네요 벌써. 오히려 많은 이들이 단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은행 계좌로 꼬박꼬박 현금 수당을 받는다. 물론 공공 서비스만으로 프랑스 육아를 설명할 순 없다. 프랑스는 아이를 키우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프랑스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반문한다. 어떻게 에듀카숑 교육하냐고요? 나는 이내 프랑스에서 훈육이라는 개념이 처벌과 관련된 사문화된 협소한 범주로 통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프랑스에서 발견한 것은 흔하디 흔한 육아 이론이나 기법이 아니었다.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들, 합리적이며 느긋한 부모들이 꾸려가는 여유로운 사회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도대체 프랑스 사람들이 왜 이런 철학과 방법론을 갖게 되었는지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추론해보는 과정을 밟았다. 알고 보니 특별한 부모가 되기 위한 유아 철학 따위는 없었다. 그저 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뿐이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고요. 그럼 앞으로 각 챕터별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